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10장입니다. 이번 시간 10장, 11장 내용 다루겠고요. 우선 지역사회 보장 계획입니다. 자, 출제 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7회 때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지금 한 문제가 주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12회 때 시험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이 법률 사회보장 급여법이 이때 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내용이 옮겨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보면 그 법률이 아주 대폭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해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나 그 다다음 해나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7쪽으로 와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자, 이건 4년마다 수립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기 계획이냐 장기 계획이냐 이렇게 나눌 때에는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다 장기로 가게 됩니다. 이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게 되면 이제 5년 내외로는 이제 중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장기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마다니까 얘는 단기 장기로 봤을 때는 장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보게 되면 중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중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돼요. 얘는 4년마다 계획한다는 거. 자, 필요성 봐보세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 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을 위해 필요하고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 자, 그다음에 지역 보건의료 계획과 연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복지 계획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 참여 기반을 둔 민관 네트워크 강화. 거기 민관 네트워크. 이게 지방분권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그래서 해당 시군구, 해당 시도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립하게끔, 시행하게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 보니까 중앙집권화,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패러다임 강화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추진 배경에 보니까 지방분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입니다. 자, 그리고 니을에 보니까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 자본을 증대시킨다. 자, 법적 근거 볼게요. 법적 근거는 자, 이제부터 이제 암기해야 할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내용이 2005년에 시행이 된 거예요. 개정 조문이. 알았죠? 그래서 2003년 개정 사항 두 가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당시에는 지역사회 복지개혁이었거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개정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 규정이 2005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2005년부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2005년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2005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5년, 2006년 수립했고요. 처음이니까. 그 수립된 걸 가지고 2007년부터 제1기가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1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 이거 4년마다니까 7, 8, 9, 10. 그죠? 1기. 그 다음에 11, 12, 13, 14. 2기. 15, 16, 17, 18. 19, 20, 21, 22.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 24, 25, 26. 제5기가 지금 5기가 시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2025년 제23회 시험은 이때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현재는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인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몇 기가 시행 중이에요? 5기가 시행 중인 거예요. 참고로 거기 2기 봐보세요. 2기가 끝나는 게 2014년이었죠. 2014년 시험이 12회 시험이었거든요.
이게 자, 여기 지금 지역사회 보장계획 문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현재 제3기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맞는 거예요. 2014년이니까.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요. 2014년에 제정된 그 법이 2015년에 시행이 됩니다. 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얘는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해요. 사회보장 급여법. 근데 이 법이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되면서 본래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다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법으로. 알았죠?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다 삭제되고. 알았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어요. 명칭이.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내용이 그 니은의 가번 보니까 지역사회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인해서 수립 시행 중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면 지금 2014년 이게 2015년에 시행되고 있을 때는요. 아까 그 앞에 보면 먼저 2014년까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거든요.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 내용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죠? 2015년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된 게 지금 7월에 시행됐으니까 이때도 이미 제5기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수립이 됐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본다. 어떻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2003년에 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됐단 말이죠. 그죠? 이 개정에 의해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첫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한다? 4년마다 수립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법에서. 두 번째,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구에다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 개정 조문이 얘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시행 조문이. 알았죠? 이 개정 조문이.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걸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2006년 수립해서 2007년부터 제1기가 시행됐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4년씩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지금 이제 5기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이제 2005년부터 설치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내용이 어디로 온 거예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온 거예요. 사회보장급여법. 약칭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2014년에 제정되고 2015년 7월에 시행됐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규정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복지가 다 보장으로 바뀌었어요. 복지가. 여기도. 얘도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이 지역사회 복지 계획, 즉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을 때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얘는 복지와 보건 그리고 의료, 보건 의료 이걸 계획으로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와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내용으로 확대돼요. 알았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이 거기 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 주거, 문화,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알았죠? 수립 내용이. 자,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과정 및 주요 원칙에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용자 주체,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우리 네트워크 기술 공부할 때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네트워크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공사협동. 그죠? 공사협동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행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조문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 조문들을 거기다 넣어놨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참고로 그 내용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거기에 보면 법제론에서 문제가 보통 지금 두세 문제 나와요.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 항상 지금 법제론에서 나오고 있고 맨 처음 자 여기 아래 이제 읍면동 있죠? 읍면동. 그 다음 읍면동 이외에 이제 시군구가 있잖아요. 시군구 위에 시도가 있죠? 시도 위에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위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자, 먼저 위원회예요. 제가 위원회를 녹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 국무총리 소속에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도에는 뭐가 있냐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는데 이 보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던 거야 아까.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는 읍면동단회, 읍면동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있죠? 얘들은 서로 달라요. 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 여기는 법으로는 자 나중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공부할 텐데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용 있죠? 아래 이 내용들은 지금 여기 이 지금 설명할 이 내용들 얘들은 지금 사회보장급여법, 즉 사회보장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즉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와 이 아래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급이 달라요. 알았죠? 얘가 중앙에 있고 얘는 시도단이고 그게 아니에요. 얘와 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보건복지부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죠.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군구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뭘 수립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4년마다. 알았죠? 4년마다 이걸 수립해.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지역사회,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거쳐요.
알았죠? 근데 여기에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심의 거치고 플러스 시군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 심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알았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에다 보고를 거쳐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심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거치는 거예요. 순서가. 알았죠?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거쳐요. 이걸 자꾸 바꿔요. 자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고 여기에다 보고하고 시군구 의회에서 심의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려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든 여기 심의 거치고 여기 보고를 거쳐. 그러고 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심의 거치고 여기 보고 거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어떻게 하냐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자체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요. 몇 년마다 하겠어요? 당연히 4년마다 수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여기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도 똑같이 시도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치는 거예요. 동일하게 순서는. 그래서 알았죠? 순서는 먼저 심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고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치게 되면 확정된다. 대통령이 확정해 주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치면 이 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이걸 나중에 시행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시도지사는 다시 심의 거치고 보고 거친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거 제출받은 것을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죠? 여기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죠?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추가하면 자, 여기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고 조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시군구 거에 대해서 조정, 권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장관이 시군구 거에 대해 조정 권고 안 나면 틀려요. 또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장관이 시도 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시군구 거에 대해서 조정 권고하는 것이고 그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이 평가하는 겁니다. 장관이 시도 거를 평가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시도지사는 자체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이면서 시군구 거를 평가하는 평가권자도 되죠. 그죠?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권자이긴 하지만 평가하지는 않죠. 그죠? 장관은 평가권자지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이제 장관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 수립하는 것은 지금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장관이 수립하는 것은 뭘 수립하면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근데 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요. 5년마다. 자,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 5년마다 수립해요. 이렇게 되면 수립해서
이 수립한 걸 누구한테 심의를 거치냐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요. 근데 여기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심의 거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 거치고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면 얘는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알았죠? 이렇게 확정. 여기 거치면 확정된다. 그리고 확정된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행된다. 이렇게. 알았죠? 심의 확정된다. 이렇게. 심의하면 확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확정된다.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사회부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했던 거 있죠? 이거 지금 4년마다 수립했던 이거 있죠? 이걸 지역계획이라고 해요. 지역계획. 자, 그러면 아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것을 시도한테 제출하면 시도가 그걸 모아가지고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모아서 자체 시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4년마다이고 얘는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먼저.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지역계획들이 수립되는 거예요. 지역계획을 모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 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죠? 밑에서 수립돼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상향식인 거예요. 상향식이니까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적인 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위 상달식이죠. 그죠? 상위 하달식이 아니라 즉 바텀업이에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죠?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이다. 라고는 알 수 있고 그걸.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위원들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읍면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거기 보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죠. 임기 2년. 다 2년이에요. 여기도 2년, 여기도 2년, 여기도 2년, 여기도 2년 다. 그죠?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건 언제 제출하냐면 9월 30일까지예요. 보니까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은 11월 30일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제출하는 거. 시행년도 전년도에 11월 30일까지다. 그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읍면동하고 시군구 사이에 제가 문장을 동그라미 1번, 2번 넣어놨죠. 이게 다 조문인데 거기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것도 결국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그리고 위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나와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알아야 하냐면 자, 조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37조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근데 그 변경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죠? 평가 39조 아까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과를 시도지사가 시군구과를 시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시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 결과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40조에 보면 시도사회부장위원회 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조문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41조는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알았죠? 그리고 거기 41조에 보면은 거기 그 지역사회부장협의체 41조가 보면 오이콜수업 보잖아요. 오이콜수업 걔가 대표협의체예요.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이제 구성 그게 이제 대표협의체인데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실무협의체를 또 줘요.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안에. 그 다음에 그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도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야 하는데 46조로 가보세요. 46조로 가보면 제일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평가, 나머지 다 뺀다 하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데 우리 시험에 OX 문장 지역사회 보장 계획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 균형 발전을 빼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조문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가 수립한 것까지 알아. 누가 그걸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까지 알아놔야 돼요. 알았죠? 거기까지 알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동그라미 1번.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 시도과가 아니라 시군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번부터 9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8번까지의 내용을 외워야지 돼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아주 잘 나와요. 얘는 한 줄로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하고 특히 거기 파란색 때는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그죠? 거기에 이제 부정수급 발생 현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 내용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 세무녀 사건 기억하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송파 세무녀 사건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 문제예요. 그래서 송파 세무녀 사건이 있고 나서 세 가지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됐거든요. 개정된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이 두 가지가 개정됐어요. 우리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해당되거든요, 얘들. 그리고 제정된 것이 그러니까 얘들은 있었던 법이 개정된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근데 지금 요거 하나 제정된 법이 있는데 이 제정된 법이 바로 얘예요. 사회보장급여법.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법은 송파 세무녀 사건으로 이제 이게 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어떻든 지역사회 보장 수요 측정 목표 및 추진 전략 그 다음에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전략, 사업, 그 다음에 전달체계 조직 운영, 사각지대 발굴, 필요 재원과 규모 조달 방안, 그 다음에 통계 수집 관리 방안,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방지 대책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이콜섭에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을 기본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법 말고 이제 좀 더 법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실제 이제 수립되고 있는 건데 거기 계획 준비 단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계획을 이제 작성하게 되니까 목표 추진 전략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 선정과 세부 사업의 중기 연차별 계획 수립하고 행정 재정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심의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 보고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요게 우리 시험에 좀 자세하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인 겁니다. 법으로. 알았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요거다. 이 법에 그 정의와 거기 법제론에서 나온 것 다 기출 표기해 놨어요. 그 법조문들을. 이제 이건 법제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지금 얘기하면 법제론에서는 중요한 것이 나온 법률 조문을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해요.
나오지 않은 조문을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온 법률 조문들이 다시 나오니까. 물론 나오지 않았던 법률 조문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 그걸. 법률 조문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걸 안 나온 거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걔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나온 놈만 팬다. 알았죠? 그 집중해야 돼, 항상. 특히 이제 자, 우리 돋보기로 태우려면 빛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죠? 모아야 여기 불이 일어나지. 그죠? 그렇게 우리는 나온 놈만 팬다. 나온 것만 아주 집중 공략한다. 알죠? 완전히 태워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법조문도 나온 애들을 좀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교시 책 이미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두껍죠. 그죠? 근데 3교시는 얇아요. 제가 보면 요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얇게 보여. 제가 보면. 그러니까 얇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제론이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안 나왔던 애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제껴버려도 많이 맞추면 20문제까지도. 적게 맞추면 적게 맞춰도 17문제 이상 맞춰요. 무조건. 무조건. 알았죠? 무조건. 그래서 다른 공부 범위보다 되게 적어요. 오히려 공부 내용이. 17개, 20개까지만 맞춘다고 하면 공부 물량이 이렇게 만약 이렇게 줄어든다고 본다면 나머지 문제까지 내가 100점 맞아버려야겠다. 법제론. 그러면 범위가 이만큼 늘어나. 뭐 할 거예요? 여기까지도 17개 맞추는데 또는 20개까지도 맞추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8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적게는 5문제에서 8문제 맞추려면 이만큼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려버려야지. 뭐로 공부해. 그죠? 20문제까지만 15문제 넘어가면 본전칙인데. 즉, 그 120점을 8로 나눠보면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영역당 15문제만 쭉 맞춘다고 치면 제가 합격 설명에서 얘기했는데 혹시 안 봤으면 그 15점을 기준으로 보면 과락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든 15점씩만 다 8개 영역을 다 맞추면 12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5점은 본전치기 점수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든 이 나온 법률 조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는데 목적 나왔고 정의에서 보니까 수급자, 지원 대상자, 보장기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알았죠? 기본 원칙에서도 6번이 지금 20회 때 나왔는데 22회 때 또 나왔잖아요. 그죠? 2번 나온 조문들도 제가 다 표기해놨고 사회부장 급여 신청도 보니까 거기 청소년 상담사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22회 때.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온 거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자격의 조사, 그 다음에 위기 가구 발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보장기관의 장이. 그 다음에 보장기관장은 지원 대상자의 발굴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부장 급여의 내용 및 제공 규모에 대한 자료, 정보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법제론에서 나온 주문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내용과는 상관없고 거기에 그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의 가구 정보 그게 이제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7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체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니까 지원 대상 발굴 조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다만 거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어떻든 분기마다 정기적이죠. 근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네요. 누구든지 13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데 원래 누구든지는 할 수 있다는데 얘는 누구든지 알려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놨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거기 신고를 의무를 이제 신고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 그러면서 알려야 하면서 또 신속하게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에 거기 사회복지시설장과 그 종사자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이의 신청이 90일 내에 처분할 결정에 대해 보장기관회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이의 신청은 제가 법제론에서 한꺼번에 전심 절차, 우리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전심 절차라고 하거든요. 이거 권리구제 절차인데 이거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또 거기서. 어쨌든 여기에 이 조문이 있구나. 사회부장 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보니까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4조에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자가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9조에 그 사회부장, 한국사회부장 정보원이 아예 한 문제로 18회 때 처음 등장을 했었고 22회 때 또 거기 4번 문항이 또 나온 거예요. 나왔던 조문이 또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알았죠? 그 다음에 그거 빼고 나면 이제 35조부터가 이제 이 내용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할 거 이제 보면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가 있어요. 우리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때 이 조문이 맨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래서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로 지금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통합사례관리사를 둔다라고 하는 것도 이 법제론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43조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또 나왔어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론에서는 특히. 그래서 거기 1, 2, 3, 4, 5항이 다 나왔어요. 한 문제로 법제론에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본래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이 됐던 것이 이쪽으로 지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도시군구 읍면동 옛날에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줄 수 있다 했었는데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는 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도의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까지 문제가 출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11장에 보면 공공기억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가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지금 이번 시간 이제 공공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제11장 공부하고 해야 되고 12장은 이제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운동이 남았거든요. 즉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지금 공공을 공부하는 겁니다. 민간이 아니라. 알았죠? 그 중에서 이걸 지우기 전에 이건 이제 이왕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냐?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 민간이 아니라 민과 관, 그죠? 공공과 민간의 협력기구이다. 근데 얘는 민간이냐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공공기관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얘는 공공기관인 겁니다, 지금. 근데 얘들은 민관협력기구이긴 하다. 근데 공공에다가 설치해두는 거다. 시군구에다가. 알았죠?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공공 간의 연계 방식으로 시작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가 아니라 얘는 애초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기구였고요.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그건 맞죠. 근데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는 가버먼트하고 다릅니다. 가버먼트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국정 형태라고 본다면 이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자, 추진 경과 보세요. 거기 보니까 2005년부터 이제 그 개정된 게 2005년부터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2003년 개정된 게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이제 설치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니은에 보니까 사회보장급여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맨 처음에는 2005년 이전에 사회복지위원회였어요. 이게 시군구에. 근데 이게 사회복지위원회가 이제 시도로 올라가고 그 2005년부터 시군구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은 필요 없고요. 이제 2005년부터 2015년 6월 30일, 즉 얘가 이제 2015년 7월에 시행됐으니까 그 전까지예요. 얘 시행되기 전까지. 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이었을 테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었을 때 거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얘는 그때는 심의 건의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얘가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바뀌었죠. OX 문장 거 밑에 봐보세요. OX.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틀렸죠. 심의 자문한다. 이걸 지금 논점으로 낸 거잖아요. 옛날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일 때는 심의 건의기구였지만 역할을 했지만,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심의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알았죠? 심의 자문.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구성 목적,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소유자 중심인 거예요. 사회복지 기관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이잖아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용자 중심이에요. 소유자 중심. 기관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이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자본을 지향한다. 자, 그러면 지금 니을의 OX 문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그건 바로 설명할 겁니다. 이 구조를.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 원칙에 보니까 뭐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빼고 그냥 오른쪽으로 올게요. 오른쪽으로 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어요. 그 그림 봐보세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가운데 보니까 그 다음에 실무분과 있고, 읍면동 단위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예요. 지금 여기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얘를 끄집어 와봐요. 끄집어 와서 얘를 해부를 해보면 얘가 대표협의체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실무협의체. 그리고 이 실무협의체 안에다가 실무분과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았죠? 실무분과를. 그래서 여기 지금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실무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체 여기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근데 이걸 이제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본다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또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는 시군구에 두는 거지만 시군구 안에 읍면동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시군구가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성 요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걔도. 근데 얘들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다.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위원회 구성은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이 제가 막 빨리 막 그냥 지나쳐서 왔는데, 이 내용들이 아까 사회부장급여법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512쪽에 보면 시도사회부장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고, 그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지역사회부장협의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13쪽에 보면 거기 지역사회부장협의체 구성 운영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임기는 2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531쪽으로 와보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건 알아야 돼, 반드시.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았죠? 그거 외우세요. 임기 2년이고요. 구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로 구성된다. 그죠? 대표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위촉인데, 그거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1번 기억. 대표협의체위원은 시군구 사회부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 대표, 민간부문 대표, 이용자부문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다 대표들이 참여하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왜냐면 임명직이 따로 있고 위촉직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거 보면. 위촉직에 보니까 이제 민간 대표들이 막 들어가 있죠.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대표들과 그러니까 그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 대표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이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대표성. 대표협의체는 대표성.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에 그 보면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죠. 전문성. 그 다음에 실무분과는 참여성.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어떻든 이제 그 대표협의체에 이제 실무협의체 그 전문성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해 보니까 여기도 이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 쪽에 보면 뭐 공무원은 뭐 항상 그 재직 기간까지인데, 그 니을에 보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가능. 알았죠?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무분과는 지역사회 내 사회부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부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맞는 거죠. 근데 이 실무분과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 니은에 보면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하되 구성 형태는 지역별, 지역 특성, 그 다음에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다 보면 틀리고. 알았죠? 그렇게 대상별 나왔고, 기능별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역별. 그죠? 지역별로. 결국 이제 지역별 분과가 되면은요, 거기 무슨 동, 무슨 분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그 지역별 분과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보면, 여기는 이제 인원이 다르죠. 각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그죠? 10명 이상으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하다.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를 둔다고 했으니까 실무분과를 포함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시험은 이제 여기서 각각 해야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먼저 그 534쪽에 보면
그 시군구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 있죠. 그거 외워야지 돼요. 그래서 거의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네요. 6번은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그죠? 그거는 외워야지 돼요. 우리 사회부장 급여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걔가. 우선 그거 외우시고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근데 대표협의체를 따로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역할이 바로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자체가. 별도로 또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알았죠? 그럼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거 있고 실무분과에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있잖아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사회부장 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까 그 법의 조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요것도 외워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서 거기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거기 시군구 지역사회 OX 문장 보니까 시군구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심의 자문하는 내용에다가 특별자치시의 사회부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뭐 이거 협력 강화를 넣어놨는데 그 내용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어떻든 이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가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나왔던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봐야 돼요. 알았죠? 이거 무조건 다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공공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책에서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 이제 좀 봐야 하는데 뭘 봐야 하냐면 이제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제 어디를 보냐면 그 맵을 보면 지방분권화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 공공복지 실천 주체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지역사회부장협의체를 먼저 보고 온 것이고 무조건 나오는 애가 있어요. 또 뭐가 나오냐면 지방자치가 이제 나옵니다. 그 개념에 보면 지방자치제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권능과 책임하에 지역사회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통치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상,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일컫는다는 거. 근데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분권과 재정의 분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제를 보면 1952년에 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굵게 표시해놨죠. 그 52년을 외워야 돼요. 알았죠? 52년에. 그래서 90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틀렸죠. 5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단기가 있었고 이제 그 부활 발전기에 보면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91년에 기초광역의회 의원이 이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한 설명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틀렸죠? 지금 직접 선출하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죠? 자, 88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이전 법이 이제 전문 개정되면서 이제 전문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은 잠깐만요. 거기에 이제 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88년에 이제 전문 개정을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거기에 어떻든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표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 아래 보면 지방자치가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복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건데 아까 행정의 분권과 재정의 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행정의 분권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에요. 자체 시군구 시도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재정의 분권이 바로 분권교부세예요. 제가 이거 분권교부세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일단 2005년은 제가 외우라고 했죠. 2005년에 이게 분권교부세가 도입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5년간만 시행하려고 했는데 5년 더 연장돼 가지고 2014년 12월 말까지 이게 시행이 되고 2015년부터 이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 답안에 보니까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가 부담이 큰 정신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노인 양로시설 운영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시 환원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은 환원된 거예요. 정신장애인 포함해서. 근데 아동은 환원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이게 뭔지. 이게 본래 그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됐던 149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이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분권교부세가 없었어요. 보통교부세만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교부세로 만약에 보통교부세, 즉 일반교부세라고도 하는데 이 보통교부세로 만약에 그 해당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재정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주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보통교부세로 주게 되면 보통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보통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고유재원으로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라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하라고 주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재정까지 줬는데 사업은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사용하고 그 재정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분권교부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100을 줬어. 사업하라고 100을 줬어. 근데 해당 지자체에서 50만 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고 50은 다른 용도로 썼어. 또는 그 50은 그냥 저축해놔. 그러면 50만 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을 국고로 다시 그 환원하지 않아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긴 해.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50만 줘요. 이제.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100을 받았으면 100을 다 쓰겠죠.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안 주기 때문에 100을 받았는데 20만 쓰고 80은 다른 용도로 썼어. 그러면 그 다음에 20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해당 지자체에서는 100을 다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도 100이 다 올 테니까. 어느 정도는 그 사업을 하도록 통제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 그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됐던 이 대부분의 사업이 다 뭐 거기에 이제 문화나 뭐 다른 환경이나 뭐 기타 다른 용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걸 해당 지자체한테 완전히 넘겨버리면 해당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복지를 안 하고 뭐 경제 성장에 또 투입을 한다거나 복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시 돌려라 했던 건데 결국 이게 이 분권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이제 보통교부세로 이제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10년 더 되다가 통합되면서 그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아동 빼고 그러니까 장애는 정신장애인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돌아왔다. 알았죠? 그 얘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방 분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했을 때와 지방정부가 했을 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전달체계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교하는 전달체계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내에 자 정부와 민간 전달체계 자 이런 겁니다. 정부 전달체계와 즉 공공이죠.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비교하는 문제 이게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 정부 안에는 중앙정부와 그 다음 이제 지방정부 이렇게 나뉘어서 중앙정부가 했을 때와 지방정부가 했을 때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민간은 또 둘로 나뉘어요. 비영리와 영리로 나뉘어요. 근데 비영리가 했을 때와 영리가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정부 내에서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가 그다음 이제 민간 내에서 비영리와 영리를 비교하는 게 세 번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달체계는 이제 정책론에서도 다루고 행정론에서도 다루거든요. 근데 그 주로는 여기서 나와. 이게 여기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방자치제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바로 요거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정책론이나 행정론에서는 이 전달체계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문제. 중앙과 지방 비교하는 문제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데도 나오긴 해요. 행정론이나 정책론에도. 근데 주로는 여기서 나온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방분권 긍정적인 측면, 즉 지방정부가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관계 재조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겠죠. 자,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 구축이 용이해지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부응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 실현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민 욕구 맞춤형 복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체계가 체계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행정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즉 지방행정부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 다음에 주민의 주체적 참여 책임의식 향상 비정부 조직 즉 NGO의 자원 활용 최대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가 있겠고 즉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다 떠넘기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 계층 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이 재정 자립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 지역 간의 불평등. 그 다음에 복지 발전에 지역 간 복지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겠고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경제 성장을 최고 목표로 삼게 되면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재정분권의 장단점이 밑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예 위에다가 붙여서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이 재정 이제 이게 결국 지방분권에 이제 행정분권, 재정분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남발되는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 관리 정책이 정비될 수 있고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신장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예산 수립 과정의 참여기회가 확대됩니다. 단점은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 약화예요. 그다음 이제 오히려 이제 사회복지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겠고 불평등 유발된다는 거, 복지부문 간의 불평등 발생된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사회복지 연당공무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회복지 연당공무원은 행정론에서 잘 나와요. 근데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어떻든 공공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전문 인력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연당공무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본래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다가 우리 그 법에서 살펴봤지만 사회부장 급여법에 아까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 43조. 결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근거 법률은 사회부장 급여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문들 다 알고 있으라고 했고요, 제가.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시작했었죠, 이거. 역사에서 공부했지만. 그래서 87년 7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87년부터 읍면동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그죠? 근데 이제 법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법 명칭을 이제 92년에 규정하게 되고 이때 복지사무 전담기구도 같이 조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죠? 법으로 이제.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 필요 없고 근데 디귿에 보니까 당시 이제 99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해요. 옛날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급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별정직이니까 승진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풀어달라 해가지고 주게 된 것이 이제 99년에 승인했고 2000년 1월에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2000년부터 모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거의 2000년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되었다. 그게 맞는 문장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직무가 그 직무를 우리가 다 외우는 것보다 이걸 일단 공공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그 일선의 인력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근데 제일 아래 보면 두 번 나왔는데 이게 3회 때 9회 때 나왔는데 한 번은 국민연금 자격심사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왔고 한 번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정리라고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업무가 들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다만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관련된 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기억의 답안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15회 때 그다음에 16회 때 연달아 나왔는데요. 15회 때 거기 임상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상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해서 그 자원 연결자가 잠재적 수급권자 파악하고 뭐 그 내용 나와 있잖아요. 활동 내용을 박스에다가 3개인가 4개인가를 집어넣어 놓고 이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임상사회복지사로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에 해당되느냐. 답은 자원 연결자가 답이었었어요. 근데 16회 때는 그 활동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다시 한번 자원 연결자가 또 답이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 알겠죠? 거기서 굳이 찍어본다면 거기 그 사례관리자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자의 역할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박스에다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집어넣고 이거 누구 역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뭐 나머지도 좀 보실 수 있겠지만 굳이 찍어서 공부한다면 그 다음에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예요. 이게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는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92년에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생겼고요. 이 법 조문이 생기니까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95년부터 4년 6개월 동안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합니다. 순서 외워야 돼요. 95년부터 4개월, 4년 6개월 동안 뭐 책에 따라서는 이거 5년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는 이제 4년 6개월 동안인데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 95년부터. 알았죠? 그리고 나서 중단해요. 그리고 나서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또 운영해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했다고 되어 있죠?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합니다. 얘는 2년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단하고 2006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거예요. 순서 다시 한번 복지사무 전담기구 92년 조문 생겼고 95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 그죠? 그 다음에 중단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년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중단.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거예요. 순서 외워야 돼요. 행정론에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알았죠? 이거 뭐냐면 우리 그 보건소 보시면은요, 그 구청 같은 데 보면 구청에 있지 않고 구청 옆에 별관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예 산 밑에 따로 보건소가 따로 있거나, 그죠?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여기 금천구하고 광명시 그 인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명시의 경우도 보면 구름산 밑에다가 이렇게 그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건소가. 그죠? 그러니까 그 금천구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있고 그 별관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별관으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면 우리도 그 보건소처럼 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사회복지 전담부는 따로 있는 곳이. 별관이 따로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에다가 보건소 공무원들하고 같이 배치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중단되고 나서 사회복지사무소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는 시청, 구청, 군청 거기다 별관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따로 모아놨어.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어. 근데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서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다 이거 2006년부터.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명칭이. 그죠? 다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순서 알아야 돼요. 근데 사회부장 전담기구 조문이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지금 이제 사회부장 사무 전담기구라고 명칭이 바뀐 거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 법에서.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15회 때 한 줄 나왔었어요. 거기 민간아동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민간 영역의 사업이 아니라 이거 공공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깊게 볼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거기 추진 경과 봐보시겠어요? 이게 본래 위스타트라고 민간이 먼저 시도를 했거든요. 민간이 했던 것을 국가가 이제 2007년에 희망스타트라고 해서 도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희망스타트를 2008년에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드림스타트는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공공. 알았죠?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 총괄, 정책총괄하고 해서 그 시군구가 드림스타트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군구에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드림스타트가. 알았죠? 예. 그러니까 얘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다. 사실 이제 거기 목표도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딱 한 줄 나왔거든요.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논점으로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공부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드림스타트의 내용까지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근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에서는 드림스타트의 내용이 나와요. 아예 시험이. 그 나온 내용까지는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 파란색으로 막 칠한 거 있죠? 드림스타트의 목표,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근데 우리는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딱 나온 것까지만 공부해 놓으면 크게 그 논점이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로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다음 강의.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하고 13장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운동까지 하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 다 끝납니다. 이제 그 2교시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정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막 이런 내용, 이제 법 내용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점점,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죠? 이제, 자, 힘내세요.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제가 익사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같이 수영을 같이 해드리니까 제가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고 제가 움직이는 범위까지만 움직이고 그러면 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